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41명이 발생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전국에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에 들어갔고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일주일간 보니까요,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요새 흐름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오늘 발표된 숫자는 가장 많은 숫자였잖아요. 네. 물론 일부 교정시설에서 나온 숫자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는 900명 이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이제 연휴 지나서 주말 지나면 또 숫자가 한 800명, 900명대로 줄어들면서 방역이 어느 정도 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나오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11만 건에 달하는 이런 검사 숫자가 늘어서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방역 대책에서 더 많은 검사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800명, 900명대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지금 이 순간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전 국민을 갑자기 전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순간에 딱 이 순간에 검사를 해서 3만 명 또는 5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거고 그 이후에 전파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걱정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즉 지금 이제 1,000명대가 나오는 게 마치 우리가 2달 전에는 100명으로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이 지금의 현 추세는 겨울 내에 500명에서 1,000명 내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이유는 계절적 특성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무증상으로 감염 내 몸에 있고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는 분들이 어딘가 계속 있고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100% 찾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다행인 거는 1,000명에서 2,000명, 3,500명 나오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정말 위기 대유행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숫자들이 700명, 800명으로 준다고 그래서 예. 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88명이 확진이 됐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 교정시설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서 본 적이 없어서 예. 하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마치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처럼 이게 많은 분들이 밀접돼 있고 최근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 현재 일시적으로 일부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 연령을 넘어선 인원이 있다. 즉 우리가 동일 집단 격리를 진행할 때 한 분이 확진이 되게 되면 그 확진된 사람과 밀접 접촉한 분들을 빠르게 격리를 하고 검사를 통해서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치료시설을 보내야 되는데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 때문에 어느 곳을 옮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동선 관리라든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접촉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요양시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집단 격리되어 있는 시설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예. 정신건강 관련으로 또는 부모님을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에 위탁한 경우 등도 다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런 경우는 현재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전수조사를 들어가면서 검사가 진행됐던 것처럼 전국의 반가운 소식은 이제 교정시설로 들어가시는 신규 입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검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다양합니다. 식사를 공급하거나 여러 가지 물품을 공급하거나 청소라든지 위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따라서도 예. 이것을 동일 집단 격리로 무조건 묶을 것이 아니라 그 출입을 하기 전에 위험시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위에도 능동감시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증상이 보인다 하면 그런 시설 내 감염이 지역사회로 가는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명 중에 확진자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경로를 파악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방역하기 어렵습니다. 예. 10명 중에 3명이 어디서 나온지 모른다는 거는 예. 거꾸로 얘기하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 명의 확진자를 우연히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선별진료소를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준 분이 전화번호만 남기고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어요. 나왔을 때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을 조사를 했더니 열 몇 분이 집단 감염이 발병됐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말씀하신 10명 중에 7명 우리가 찾아낸 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전혀 다른 분들은 음성이 나와서 물론 음성이 나왔지만 밀접 접촉하신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들어가죠. 그런데 그 2주간 자가격리 들어가신 분들이 재검을 통해서도 계속 음성이 나오면 이건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나라의 방역, 물론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늘어가면서 인원도 보충이 되고 더 많은 지원이 되지만 예.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하루에 50명 이내 그리고 우리가 그 감염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이 5%를 넘으면 실제로 우리 방역에 부담이 된다고 조금만 기억을 더듬으면 네,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맞습니다. 27%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우연히 발견하든 아니면 정말로 역학조사관 분들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분들이 정말 24시간 식사할 시간도 없이 찾아내도 열에 7명 정도는 우리가 연결고리를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연결고리를 알 수 없다는 거는 실제로 지금 이게 어디서 감염되는지 알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신속 검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우리 최근에 이제 임시선별진료소가 생기고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인력이 추가되면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로 정말로 우리가 연결고리를 놓쳐서 더 많은 확산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천여 명의 자발적 참여자로 통해서 확진을 우리가 찾아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왔죠. 기존의 RT-PCR 방식, 그리고 신속 검사 방식과 타액 검사 방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신속 검사 방식이라고 하면 그 신속 방식이니까 편하고 좋겠다 하지만 예. 똑같이 코 안에 예. 비인두와 목인두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전문가,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 깊숙하게 놓고 그래서 나온 검체를 우리가 특정한 과정을 하면은 30분 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랬을 때 이게 전 국민 일시 검사의 전제 조건인데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10명을 검사했는데 1명이나 2명은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그렇군요. 분들은 나 음성으로 나오는데 검사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온 간편 검사 방법으로 양성이 나온 분들은 또다시 해서 RT-PCR 방식으로 6시간에서 24시간 안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 결국 정말로 급한 전시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집단 발병을 하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신속검사법이 유효합니다. 이 부분은 H1N은 우리가 신종플루 2009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단을 확산세를 막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RT-PCR의 역량을 11만 명 이상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 5천만 명의 국민을 검사를 한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가능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도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서 쭉 잘라서 2020년 12월 27일 5천만 명을 내국인과 외국인, 대한민국 거주자를 다 검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서 검사를 했지만 검사를 해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디다 수용을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는 그럼 음성으로 나온 분들은 과연 2, 3일 동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은 잠복기라든지 우리가 그렇죠. RT-PCR도 99.몇%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또 나오는 거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종에 대한 얘기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보다는 지금은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더 많은 집단 교정시설과 생활치료센터를 늘려서 의료진의 역량과 우리 방역당 역량을
집중시킬 때지 그 부분을 뭐 특정 지역, 특정 구민, 특정 시를 전수조사하거나 예. 특정 지역에 들어갈 때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방역하고 좀 배치되는 그런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요새 정부도 병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병상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의료진도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보시기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우선은 우리 의료계 저에게는 이제 선배님, 직접 선배님은 아니고 뵌 적은 없지만 예. 평택 소재 한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병원을 전체를 우리가 예. 이 코로나19의 전담 병원을 위해서 네, 박예병원. 예.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뭐 호흡기 내과라든지 감염내과라든지 중증이약 또는 이제 중증이약 내과라 외과계 선생님들처럼 이 중환자 환자분들을 보거나 에크모라고 하는 체외순환기를 다룰 수 있는 경험이나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나 또 역학을 공부하시는 예방의학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실제로 우리가 전문 병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뭐 척추 관련, 정형외과 관련, 또 내과 전문 병원인데 최근에 이제 병상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요. 코로나19 등으로 입원 환자를 좀 안 받거나 또 환자분들이 단체로 입원하는 시설을 피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병원들에 계신 의료진 분들이 훌륭하시고 현재 병상률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2주 또는 몇 달간은 임차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지금 동일 집단 격리는 있는데 예. 요양병원도 아주 훌륭한 의료시설이지만 중증 환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의료 인력과 기자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네. 안타까운 소식들이 거기 가족을 모신 분들을 통해서 인터뷰 등으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계속 치명률이 올라가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문 병원 시설에 옮겨서 네. 동일 집단 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치명률을 낮추면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야 되는 일반인들이 아닌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단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면 좋지만 종합병원하고 상급 종합병원은 암 환자, 뇌졸중, 심근경색, 계절성 이유로 입원하시는 중증 환자분들이 기존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료진들의 자발적 참여와 또 병상 이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일부 지역 거점 병원이 간에 서로 교감이 된다고 하면 2021년 1월부터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 치명률도 낮추고 이런 3차 대유행이 서울 이후에 4차 대유행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병상 확보율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예.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요, 3단계 격상 여부를 모레 발표한다고 하는데 격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1.1단계에서 2단계 진행할 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어떤 질환의 중점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은 전 세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지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2주 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 그다음에 방역 당국에 계신 책임지시는 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국내외에 있는 여러 서적들이나 연구 논문을 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로 끝나지만 실제로 방역 당국에서 그걸 결정하고 발표하신 분은 책임이 무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또 부담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실질적으로 3단계로 진행을 하더라도 예. 이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또 방역적 측면에 봤을 때 3단계로 진행을 해서 모두가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의료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그리고 백신 측면에서 보면 빨라야 이제 내년 이른 봄부터 일부 예방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겨울을 어느 정도 치명률을 낮추고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거기에 또 더해서
또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고민돼서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